예, 3학년 일반기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화국어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여러분 굉장히 성실히 잘 수행을 했고요. 여러분의 탑재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수업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오프라인 개강할 때까지 이러한 방법대로 여러분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건축과 자연의 관계 맺기라는 소주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건축과 자연의 관계 맺기 역시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환경과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건축과 연관성을 띠고 전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독서 제재를 그냥 무작정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태학적 관점에서 건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자, 그리고 자, 그것이 실제 여러 어떤 건축 양식이라든가 역사적 상황과 어떠한 관련성을 띠고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과 자연의 관계 맺기라고 해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듯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 건축과 자연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축의 대상이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의 대상이 건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건축과 자연이 관계를 맺는 양상을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근데 이전에 토속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원시 건축이 발전하여 각 나라, 민족, 지역의 토속 건축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러한 토속 건축은 자, 토속 건축을 다른 말로 풍토 건축이라고도 한대요. 자, 그래서 이러한 토속 건축은 그 지역의 지리적, 풍토적 자연 환경과 자, 민족적인 배경 하에서 지역 주민의 일상적 생활 습관과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양식이다라고 해서 자, 이런 어떤 토속 건축, 풍토 건축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토속 건축이나 아니면 풍토 건축으로 명명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예상 독자들이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친절히 내려준 겁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 적합한 유기적 형태를 지니며 실용적이다. 이러한 토속적 디자인은 이론적 배경 없이 긴 세월의 흐름으로 완성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자체의 전통성을 지닌다. 그러한 이유로 누가 디자인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즉 익명성이 특징적이다라고 했어요. 자, 익명성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자, 누가 그 행위나 아니면 사건이나 현상을 주도했는지 수행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토속 양식, 자, 토속 건축, 풍토 건축들은 이렇게 누가 주도했고 누가 이루었는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 문화, 특히 지역 문화의 특수한 가치는 높이 평가된다. 이는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적 양상으로 국제주의 양식의 보편주의적 가치가 득세한 이래 뒷전으로 밀려났던 토착성의 지혜로부터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대안을 찾고자 하는 바람. 자, 그리하여 지역의 고유성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혼용하거나 해서 미래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건축 양상이 전개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전이 어떤 토속 건축의 특징이라든가 지역 문화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단락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토속 건축의 어떤 양상으로 제시한 사파들을 보면 자, 세 번째 사파를 볼게요. 세 번째 사파는 설명을 보니까 진흙으로 지은 이슬람 대사원 모스크와
자, 위 사진이 모스크라는 거죠.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 주거 단지. 이런 것들이 바로 토속 건축이자 풍토 건축의 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건축 양식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토속 건축은 특유의 전통을 지닌다. 흙이라든가 목재 등 자연 재료를 기후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한 친환경적 특성이 현대에 재조명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소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소주제를 보니까 근대 시기 유기적 경향의 건축이라고 했어요. 자, 유기성을 띈다, 유기적이다 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유기성은 생태학적 건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그래서 유기성을 띈다는 것은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질을 의미했어요. 자, 그런 어떤 밀접한 연관성을 무엇이 갖고 있느냐를 살펴봤을 때 당연히 대상인 자연환경과의 어떤 유기성을 의미하겠죠. 여기에서는 유기성이라는 용어 대신 조화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자연환경과 유기적인 경향을 갖는다, 유기성을 띈다라는 말을 조화를 추구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근대 시기 이러한 건축들이 자연환경과 어떤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구 근대의 유기적 건축 경향은 근대 이전의 풍토 건축에서 이어져. 자, 이런 유기적 건축이 이러한 풍토 건축, 아까 우리가 풍토 건축을 뭐라고 했었죠? 풍토 건축을 토속 건축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 어떤 풍토 건축, 토속 건축에서 이어져 19세기 후반의 픽처레스크나 네오고딕, 영국의 수공예 운동으로 계속되었다. 그래서 픽처레스크나 네오고딕 또는 영국의 수공예 운동으로 계속되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픽처레스크는 뭐냐면 옆에 각주를 보니까 그림 같은 풍경, 건축에서는 건축물을 감상 대상으로 보는 경향. 자, 네오고딕은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나요? 19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고딕 건축 양식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풍토 건축에서 이어져 온 유기적 건축 경향이라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자연의 유기적 곡선이 건축 공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아르누보 경향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르누보 경향이 심화되어 특히 독일에서는 극한 유기적 형태를 드러내는 표현주의 사조가 나타났다. 자, 그럼 아르누보는 뭐냐? 아르누보를 보니까 아르누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각주를 보면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이다. 새로운 예술. 역사적 양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미를 창조하려는 경향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표현주의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표현주의는 작년에 우리가 문학 시간에 여러 문예 사조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수행평가로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표현주의 사조는 특히 이제 후반부, 그러니까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의 문예 사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정형화된 어떤 문학적 틀이 아니라, 정형화된 어떤 사고나 사상의 틀이 아니라 다채로운 다방면의, 자, 그런 어떤 표현 욕구를 분출했던 문예 사조였죠. 표현주의가. 자, 그런 어떤 표현주의 어떤 양상도 결부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대 시기의 유기적 경향이 건축에. 자, 그래서 또한 건축 공간의 자연을 끌어들이고 유기적 원리를 공간 구성에 적용하는 르 코르뷔지에, 프랭크 로디 라이트, 루이스 칸, 알바 알토 등 강력한 모더니즘의 큰 흐름과 함께 유기적 건축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모더니즘도 우리가 작년 문학 시간에 문예사조의 한 흐름으로서 배웠던 건데, 문예사조와 건축 양식의 모더니즘이 다를 수도 있어요. 문예사조에서의 모더니즘은 뭐였죠? 근대를 거부하는, 근대의 문명화된 도시화된 어떤 양상의 틀을 거부하는 문학적 흐름이었죠. 그래서 자, 그러한 어떤 문예사조와
건축사조가 밀접한 연관성을 띠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옆에 각주의 모더니즘을 볼까요? 자, 모더니즘 사상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형식이나 문체 따위 전통적 기반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려는 창작 태도예요. 자, 그리고 20세기 서구 문화 예술상의 한 경향으로 현대 문명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이거는 문예사조와 떨어집니다. 딱 떨어집니다. 아까 선생님이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사조를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현대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반유토피아적이다. 또한 현실 비판의 한 방법으로 예술의 비인간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런 어떤 문예의 사조가 모더니즘 사상인데, 자, 여기에서는 일단 건축 사조가 전통적인 기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경향성. 자, 이런 어떤 큰 흐름과 함께 유기적 건축 디자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듯 오랜 명맥을 이어온 유기성은 근대 건축 초기를 거쳐 현대의 생태적 경향으로 이어져 왔다. 그래서 이러한 근대의 유기적 건축 경향이 현대의 생태적 경향으로 이어졌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현대의 생태적 경향으로 이어진 근대의 유기적 건축 경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기적 건축 경향을 보여주는 네 번째 사파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사파 보시면 자, 건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어떤 양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유기적 디자인은 공간 구성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 자, 위의 사진이 낙수장이죠. 자, 내부 공간이 주변 환경과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열린 구성으로 내 외부가 연계된다라고 했어요. 외부와 내부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건축 양식과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자, 오른쪽 사진을 보면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모티브라는 것은 동기를 의미하죠. 자, 모티브를 얻어서 그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공간에 표현한 안토니오 가우디 카사밀라는 아르누보 양식의 대표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두 사파가 모두 유기적 경향이 어떤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근대 이후는 어떠하냐? 근대 이후는 어떤 건축 양식에 따라서 건축이 진행되었느냐를 설명해주고 있는 단원입니다. 자, 생태지향의 다원성이라고 했어요. 자, 생태지향은 동일한데 생태지향에 있어서 다원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네요. 다원성이라는 게 뭐죠?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지향, 자연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유기적 건축을 지향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고정된 어떤 양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건축 양상과 양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근대 이후에. 그럼 근대 이후에 이러한 생태지향의 다양한 어떤 건축 양상이 어떻게 전개됐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탈근대가 되면서 근대 이후에 근대의 기계적 획일성, 자, 근대의 기계적 획일성과 합리성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도처에서 나타났다. 당시 모더니스트의 몰 개성과 비자연성.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어떤 현대 문명의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건 맞는데, 자, 그런 어떤 현대 문명을 비판한다고 해서 다양성이라든가 다원화된 경향성을 추구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개성이 없었다, 몰개성적이었다. 그리고 자연적인 경향성에서 멀어지는 어떤 비자연적인 어떤 특성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근대 이후에. 자, 그래서 이런 활동과 환경, 에너지 문제 등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약적 건축의 확산이라는 특징을 또 보여줘요. 자, 여기서 보니까 에너지 절약의 어떤 건축적 특성을 또 보여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탈근대의 건축 양상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몰 개성과 비자연성의 극복. 자, 두 번째는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약적 건축의 확산. 이 두 가지가 근대 이후의
어떤 다원적인 어떤 생태지향적 건축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자, 이러한 움직임은 생태를 지향하는 일련의 건축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이러한 개념은 1970년대 초 독일 생태 건축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의 그린 건축, 자, 일본이 환경 공생 건축, 점차 발전하여 환경 친화 건축, 지속 가능한 개발 등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자, 이는 자연환경, 인간과 건축이 공존하고 공생해야 한다. 공존하고 공생해야 한다. 즉, 생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하나의 경향으로 묶을 수 있다. 이제 생태 개념은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하여 현대 건축에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여러 양상이 여러 측면으로 나타나며 여전히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거론되면서 새로운 건축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은 영원한 건축적 화두로 계속 주시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어떤 생태지향적 건축 경향이 근대 이후에 주도적 흐름을 이어왔다라는 설명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현대 건축 공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생태적 양상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다. 자, 무엇에 대해서 뒤에서 살펴보겠대요? 구체적인 생태적 양상. 그러니까 현대의 건축물에서 그러한 어떤 생태지향적 흐름이 주된 흐름으로 근대 이후에 이어져 왔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자, 그래서 근대 이후의 생태지향 다원성이라는 소주제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조화를 추구하는 근대 이후의 건축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과 근대 시기와 근대 이후의 어떤 건축 양상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라고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대 이전에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토속 건축이 정착되었었고, 자, 근대 시기에는 어땠어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유기적 경향이 건축이 많이 나타났었죠. 근대 이후에는 어땠어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이 중요했었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생태 건축, 즉 다원화된 경향성으로 그 흐름이 이어져 왔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과 근대 시기와 근대 이후는 자연 친화적인 특성을 공통적인 어떤 기반으로 삼지만 구체적인 어떤 양상들은 이러한 차이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주제를 보면 이런 소주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건축 자연과의 동맹이라는 용어를 썼네요. 자, 동맹이라는 것은 누구와 결탁한다는 거죠. 자, 특정 목적성을 띠고 손을 잡는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이 자연과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전의 내용과 맥과 흐름을 같이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부제를 보니까 에코, 친환경 이런 용어도 쓰였네요. 자,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중시하면서 친환경의 흐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큰 어떤 변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동맹관계, 어떠한 관계성을 추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태학적 건축은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주변 환경과 친화하자라는 구호,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주변 환경과 친화하자라는 구호 아래 전개되어 왔다. 이는 건축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적용되어 환경 부하를 줄이고 최종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 시도다. 1970년대 이후 그 양상은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연계, 자연 요소의 적극적 활용, 생태적 기술, 기법의 활용, 대체 에너지 활용을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재생, 재활용 소재의 활용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태학적 건축의 전개 양상이 자연과의 어떤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전개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자연 요소의 어떤 적극적 활용이라든가 생태적 기술의 활용,
자, 그리고 대체 에너지의 활용. 자, 를 통한 에너지 절감, 재생 재활용 소재의 활용.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띠고 자연과의 동맹, 즉 관계 맺음을 이루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소주제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주변 환경과 소통하다라는 소주제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소통이라는 측면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제목을 보면, 자, 소통한다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또는 자, 뭔가의 어떤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자, 그 의견이 서로 엇갈릴 때는 접점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말하죠. 소통한다는 것은. 자,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접점을 어떻게 찾아 나갔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태 개념을 담은 건축은 지역 역사와 주변 경관의 맥락을 반영하고, 지역 역사와 주변 경관의 맥락을 반영하고 주변 특성과 연계하여 그 지역과 장소에 조화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생태학적 건축이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리적 위치나 지형, 기후 등 주변 환경에 순응하여 연계되고 장소성을 드러낸다. 자, 장소성 각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장소성 의미 보니까 공간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 건축의 흐름 속에서 그냥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공간이 지니고 있는 속성과 잘 부합하게, 조화롭게 자, 건축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 장소성을 자, 드러내어 지역의 상징물이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건축과 환경이 형태적으로 일치되거나 자연의 속성, 의미 혹은 개념을 상징이나 은유적으로 건축 공간에 드러내게 한다. 자, 그런 어떤 공간성이라든가 지역의 상징물이 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보니까 건축과 환경이 형태적으로 일체화되거나 또는 자연의 속성, 의미 혹은 개념을 상징이나 은유적으로 건축 공간에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자연의 속성, 의미 혹은 개념. 자, 무엇으로? 상징이나 은유적 표현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보니까 자, 상징이나 은유적 표현을 활용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이어서 또 어떤 방법을 활용하느냐 또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또한 지역 기후를 이용하거나 기후까지, 날씨까지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자, 내부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수 공간이라고 해서 자, 물을 활용한다는 거죠. 자, 수 공간을 형성하거나 또는 사이 공간을 배치하거나 사이 공간. 그러니까 건축을 즉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공간과 공간 사이를 활용한다는 거죠. 사이 공간을 배치하여 건축 내 외부를 공간적으로 연계하는 등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조화를 지향한다. 통합적이면서 총체적인 조화를 지향하면서 주변과 소통하게 한다. 자, 그래서 지역 기후를 이용한다는 어떤 생태학적 건축의 특징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또 녹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수 공간, 물과의 어떤 조화, 또는 사이 공간을 배치한다거나 또는 건축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연계한다거나 이런 어떤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조화를 지향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생태학적 건축의 두 번째 특징으로 제시가 된 부분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어떤 지역과 장소, 기후 등을 고려하는 생태학적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현대 생태학적 건축은 토양, 기후, 인간, 토지 이용 등을 고려하면서 진화적 과정과 그 지역 고유의 동식물과도 관계하여
디자인된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었죠. 일체화라는 용어가 또 쓰였네요. 자, 일체화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모방하거나 유추하여 대지 표면과 건축물이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등 건축물 형태 자체가 자연으로 동화되어 주변과 일체를 형성한다. 일체화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자, 일체화는 뭐래요? 자연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모방하거나 또는 유추하거나. 자, 유추라는 표현은 우리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유추라는 것은 유비출의 준말이에요. 유비출의 준말이에요. 유추라는 것은 유비출의 준말인데 이게 뭐냐면 A라는 사물과 B라는 사물이 있어요. A라는 사물과 B라는 사물이 있는데 자, A라는 사물은 내가 기존에 잘 알고 있어요. 자, B라는 사물은 내가 몰라요. 잘 몰라요. 자, A라는 사물과 B라는 사물이 있는데 A라는 사물은 내가 잘 알고 있고 B라는 사물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B라는 사물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 A라는 사물을 통해서 자, 내가 알고 있는 A라는 사물을 통해서 B라는 사물의 특성을 도출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A라는 사물은 내가 알고 있고 B라는 사물을 모르고 있을 때 A라는 사물을 통해서 자, B라는 사물의 특성을 도출해서 B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그 특성을 알게 된다. 알게 됨의 상태로 바뀐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유추 또는 유비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모방하거나 유추하여 자, 대지 표면과 건축물이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등 건축물 형태 자체가 자연으로 동화되어서 주변과 일체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건축물과 자연이 별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과 자연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조화롭게 하나의 몸처럼 하나의 일체화를 추구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미적 아름다움을 구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일체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일체화의 개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요, 건축물이 자연에 형태적으로 융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건축물이 자연에 녹아들기도 한다는 거죠. 또는 건축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해요. 자, 융화되기도 하고, 또는 그 경계, 자연과 건축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이러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어떤 건축물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일체화가 진행됐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러한 건축 조형은 유형적 요소, 즉 지형이나 녹지나 물 등과 관련하여 계획되며 자연에 순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부분적으로 물, 녹지와 경계를 접하기도 하고 이때 형태와 기능은 상호 보완적으로 계획되고 때로는 환경과 기능적 융합을 이루기도 한대요. 자, 때로는 건축과 자연이 형태적으로 극대비를 이루어 서로의 형태와 상징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조화를 이룬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체화를 이루기도 하는데 자, 생태학적 건축의 대비도 있다는 거죠. 건축과 자연이 형태적으로 극대비를 이루어 라고 했어요. 아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고 했는데 극대비, 극단적 대비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극단적 대비를 이루어 서로의 형태와 상징을 강조하면서 당연히 강조가 되겠죠. 자, 건축물과 자연환경이 극한적 어떤 대립 양상을 보이면 당연히 한쪽이 부각될 수밖에 없죠. 자, 동시에 그런 어떤 상징을 강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축과 자연이 조화를 깨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조화를 이룬다.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그 장소적 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즉, 기하학적 건축 공간에 유기적 자연 요소를 도입하기도 하고, 자, 기하학적 건축 공간에 유기적 자연 요소를 결합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결합하기도 하고,
자, 또 어떤 방법이 있대요? 자연 공간을 인위적으로 연출한다. 자연 공간을 인위적으로 연출해 오히려 자연을 더 강조한대요. 그래서 자연 공간을 인간의 어떤 힘을 빌어서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연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는 거죠. 자연을 더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극적이고 감성적인 공간 연출을 위해 건축과 자연을 대등하게 연출하여 자연과의 연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대등한 위계는 때로는 강한 대조적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하고 외부 같은 내부 공간, 외부 같은 내부 공간, 내부 같은 외부 공간 이런 어떤 공간들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의 어떤 공간 자체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게 되는 공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보면 상징적 이미지의 공간은 그 건축물의 지역적 역할과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상징적 형태는 아이콘이 되거나 오브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개념적 상징은 직관적으로 인지되지 않고 의미적으로 해석되어 건축 공간에 표현된다. 자, 오브제적이라고 있는데 오브제적 각주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오브제 보니까 자, 인식의 대상이나 목적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인식이 대상적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자, 바람, 빛과 같은 무형적 자연 요소가 건축물의 구조를 거쳐 내부로 유입될 때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치환된다. 그러니까 뭐 바람이라든가 빛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이런 자연적 현상이 인간이 건축한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었을 때 그것도 건축의 한 요소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빛의 어떤 생태학적 건축의 어떤 세 번째 사례로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치환이라는 용어는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환이라는 용어를 바꿔놓는다고 했는데, 자, 그런 어떤 자연적 요소가 건축의 일부와 건축의 한 요소로 전환되어서 자, 건축 공간에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공간과 자연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구성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 단원에서는 지금 자연의 모습을 담은 생태학적 건축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생태학적 건축의 세 가지 사례를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런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생태학적 건축의 사례는 건축물 형태 자체가 자연으로 동화되면서 주변과 일체를 형성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 건축의 사례는 건축과 자연이 대비를 이루는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어떤 양상이었고, 세 번째 건축의 사례는 무형적 자연 요소가 그러니까 아까 햇빛이나 바람이나 이런 어떤 무형의 자연 요소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어 건축 공간에 표현되는 양상이 있었죠.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어떤 사례가 대표적인 어떤 생태학적 건축의 양상으로 전개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계속해서 보니까 기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기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시대를 거듭하여도 거의 변함없는 가장 지속적인 인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날씨나 기후의 양상까지 건축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후가 건축에 있어서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극이나 북극 지방이 아주 추운 대륙에서는 건축에 있어서 단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난방도 중요하고. 자, 또는 열대 기후나 아니면 온난화 기후의 어떤 대륙에서는 어때요? 통풍이 잘 돼야 되고, 자, 여름에 자, 좀 서늘함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축 방법을 택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생태학적 건축에서 기후는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거예요. 이 기후 자체가. 자, 그래서 계속 같이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생태학적 건축은 지역 기후에 반응해 건물 내에 미세 기후를 조성하여 내 외부가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자,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어야 자, 그런 어떤 기후적, 날씨적인 특징을 반영하겠죠. 바람으로부터 바람 에너지를 얻고 환기, 통풍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태양으로부터는 열 에너지를 얻고 채광, 전기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대요. 자, 그런 어떤 자연과 연계했을 때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바람, 태양 등의 기후에서 얻는 장점, 이점.
이렇게 지역 기후에 따라 건축물의 표면, 재료, 색, 형태, 구도, 배치 등이 결정되고 방위, 차단, 투과, 반사 및 흡수 등의 계획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 기후에 대응하는 건축물을 디자인하게 된다. 자, 공기, 기후, 소리 같은 무형적 자연 요소는 공간 구성 요소에 의해서도 제어될 수 있고 특히 빛이나 소리처럼 시각, 촉각, 청각, 공감각 등을 자극하는 자연 요소를 건물 안으로 유입하여 공간은 자연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 설명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공간 내부로 빛이나 소리 등을 활용하여 얻는 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또한 주변의 기후 특성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자연환기를 유도하는 개방적 공간이나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은 건물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후 특성을 이용하여 얻는 세 번째 장점을 또 언급을 했어요. 자, 건물 안의 내부적 외부 공간 또는 외부적 내부 공간을 형성하여 건축물 내의 자연을 자연 안의 건축 공간을 담기도 한다. 이는 주변 환경과 유기적 구조로 연계되어 공간이 대등한 관계를 보이거나 전위적인 매개 공간을 형성하여 건물 내 외부 공간이 연결되는데 열 측면에서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디자인은 고층 건물에서 자연 환기가 가능한 건물 인면에 다양한 깊이 발코니 공간을 형성한다. 이 공간은 여러 켠의 공간을 만들고 또한 반개방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그 결과 주변의 소음, 강한 자외선, 단열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완충 공간과 이어져 여과되고 완화되어 건축물 내부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학적 건축의 장점, 네 번째 장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외부 환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아트리움 공간은 내부와 외부 기후에 대한 완충적이고 중간적 성격을 띠며 채광 및 환기와 단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 자연 요소를 도입하여 녹지 공간이나 수 공간을 형성한다면 열적인 완충 효과는 더욱 높을 것이다. 즉 시각적 청량감뿐만 아니라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여 냉난방 부하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이라는 이런 장점도 실현 가능하다. 산소를 발생시켜 공기를 정화하며 두 번째 장점이죠. 습도를 조절하여 실내 미세 기후를 부드럽게 하고 녹지 공간, 수 공간이 세 번째 장점. 신체 심리적 치유 효과까지 발휘한다. 그래서 녹지 공간의 네 번째 장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해줬어요. 또한 수 공간은 솟아오르는 분수, 떨어지고 흐르는 폭포 등 청각과 시각 그리고 공감각적인 청량감을 제공한다. 자, 다섯 번째 장점을 언급했고요. 뿐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생동감을 제공한대요. 생동감을 제공한다는 여섯 번째 장점. 그래서 그 가치는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같이 현대도시 열린 공간의 자연성을 더해 우리가 살아가기 적합한 물리적 혹은 정서적 쾌적성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자, 마지막 소주제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생태학적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열거하면서 제시를 해줬어요. 자, 아래 보면 다섯 번째 사파인데 이러한 어떤 건축물들이 자연과의 연계를 통해서 인간에게 여러 장점과 이점을 전달해주는 건축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렌조 피아노는 오두막집 구조와 흰 유리로 뉴칼레도니아의 장마리티바 문화센터로 완성했다. 문화센터예요. 주위 자연과 융합된 생태학적 건축의 유기적 형태는 기능적이고 환경에 따른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 한 편을 전체를 살펴봤어요. 이 글 자체는 자연을 품은 건축과 공간이라고 해서 생태학적 공간을 반영한 건축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과제 하나 낼게요. 과제는 지금 1번과 2번, 3번을 보도록 할게요. 1번과 2번, 3번. 자, 이해활동 1번, 이해활동 2번, 이해활동 3번을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해 활동 2번. 이해 활동 3번. 이 과제는 역시 여러분이 과제 게시판에 탑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따로 뭐 문서 파일을 뭐 여러분이 저장해서 탑재할 필요는 없고 직접 진술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지금 단원을 마무리 졌고요. 다음 강에서는 여러분이 활동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활동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